노다제 설전입니다. 오늘은 B&K 금융지주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가지고 이 회사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전망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발표된 실적만 보면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수익성 압박이나 잠재 위험 때문에 안심하긴 좀 이르다, 이런 주장도 팽팽합니다. 과연 B&K 금융지주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선 걸까요? 아니면 불안한 현상 유지에 머무를까요? 먼저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B&K 금융지주가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7,700억 원.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나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큰 근거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건전성 관리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 고정이어 여신, 그러니까 좀 회수하기 어려워진 부실채권 비율 있잖아요. 이 NPL 비율이 1.46%로 바로 전분기보다 16bp나 베이시스 포인트죠, 이게. 하락했고, 또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는 비율, 이 연체율도 1.34%로 한 5bp 정도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 이 대손 비용률 CCR이라고 하죠. 이것도 0.63%로 상당히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에 그 삼정기업 관련해서 충당금 한 460억 원 정도가 다시 돌아온 그런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전반적인 관리 능력이 형상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대출 규모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젠 위험까지 고려한 수익성 지표, 그러니까 RORW가 관점에서 대기업 대출이나 아니면 100% 보증이 되는 부동산 PF 같은 좀 우량한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원화대출 자체는 2.8% 늘었는데 실제 위험도를 반영한 자산, 즉 위험가중 자산 RW 증가는 1.97%에 그쳤거든요. 이건 자본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약속, 이 주주 환원도 꾸준히 지키고 있어요. 3분기에 주당 120원 분기 배당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6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도 다 맞춰서 이제 곧 소각할 예정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 자본 비율, CET1 비율 역시 목표치가 12.5%인데 이걸 넘어서는 12.59%로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개선된 지표들이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이나 어떤 한계점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3분기 순이익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직전 2분기보다는 오히려 4.9% 감소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이익이 빠진 기저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핵심 수익성을 보여주는 그룹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죠.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3분기 NIM이 2.03%로 전분기보다 5bp나 하락했어요. 특히 주력인 부산은행은 7bp, 경남은행도 3bp나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시장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또 은행들끼리 기업대출 경쟁은 더 심해질 텐데 이 NIM 하락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PF 관련 수수료가 줄면서 비이자 이익 부문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들어서면서 경기가 좀 불안정해지면 기업 회생 신청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남은행이 부실채권, NPL 매각을 늘렸다고 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부실채권 회수율 자체가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손해를 보고 파는 소위 울며 겨자 먹기식 매각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PF 익스포저,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 규모가 물론 우량 사업장 위주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는 점 자체도 조금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주주환원 확대에도 좀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CET1 비율이 12.59%로 목표치보다 높아서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주회사가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돈은 대부분 은행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은행 자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이미 은행 배당 성향을 거의 80%까지 끌어올린 상태예요. 다른 금융지주들이 총 주주환원율 목표 달성 속도를 막 높이려고 하는 것과 비교하면 BNK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속도를 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좀 비관적으로만 보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ROI, RW에 기반으로 우량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건 이건 명백히 질적인 성장입니다. 단순히 양적 팽창을 하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 관리 역량도 같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말씀하신 NIM, 순이자 마진 하락 압력이 이렇게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질적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의문입니다. 결국에는 리스크를 좀 더 안고 가거나 아니면 수익성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부동산 PF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한 익스포저 증가는 여전히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전성 지표 개선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NPL 비율이나 연체율이 하락한 건 분명한 성과예요. CSR이 안정화된 것도 그렇고요. 물론 일회성 요인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관리 체력 자체가 튼튼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지표 자체는 개선됐지만 그 지표의 이면을 좀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NPL 매각이 늘어난 배경에 혹시 회수율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지, 또 4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 부실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일회성 충당금 환입 효과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인 건전성 개선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주환원 약속 이행은 이건 시장과의 신뢰 문제입니다. CET1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약속했던 분기 배당 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과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약속 이행 자체는 물론 긍정적입니다만 그 속도와 규모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은행 자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 구조적인 약점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경영진이 배당 감액은 없다고 강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금융지주들과 비교했을 때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이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BNK 금융지주는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건전성을 다지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과 또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속된 주주 환원 정책을 꾸준히 이행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체제 개선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긍정적인 지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이자 마진 하락 압박이라든지 잠재적인 신용 위험, 그리고 주주 환원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제약 같은 문제들은 BNK 금융지주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회사 배당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더 빠르게 확대하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BNK 금융지주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양측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건전성 개선과 성장 가능성이라는 긍정적 측면, 그리고 수익성 압박과 구조적 한계라는 또 다른 측면 사이에서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할지는 결국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